저희 신과 함께에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하긴 못하지만은 좀 많이 둔해졌다고 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예. 정치권에서도 식량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80%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좀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무심하다. 살롱사랑 기반이 유지가 되려 그러면은 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 인구 구조가 다 바뀌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좀 소홀하고 한 번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사실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농업이라는 게 꼭 뭐 이렇게 농민의 산업은 아니잖아요. 농민의 문제만 아니고 국가적인 산업인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싶은 생각은 솔직히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재작 소장님 모셔서 식량과 먹는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촬영 녹화 시간이 점심때다 보니까 계속 배가 고픈 배고픔을 참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재작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집트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되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시작했다가 되게 묵직한 이야기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것 같은데 계속 곡물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이 제일 남소장님 말씀 듣다 보면 이게 농지는 줄어들고 사람은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 사람이 먹을 만큼 곡물이 많이 생산될까?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데 뭐 이제 이런 고민은 되게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인구가 45억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 조금 있으면 100억이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도대체 전 세계에서 곡물이 얼마만큼 이제 생산이 되나요, 보면? 전체적으로 한 27억 톤 정도가 27억 톤 제 정도?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그 곡물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먹고 있는 주식인 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많은 것부터 좀 해보면 이게 아마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곡물로 치면은 옥수수거든요. 아, 옥수수가 1등인가? 양으로 옥수수요. 옥수수가 최근 통계는 한 14억 톤 정도가 14억 톤. 옥수수로 생산되고 있죠. 주로 옥수수는 이제 주로 사료나 식품 원료, 가공용으로 가공용으로 전분당이라고 하는 이거 식품 원료로 주로 쓰이고요. 그럼 1등이 옥수수. 예상을 뛰었는데. 네. 그다음에 밀이 한 옥수수의 절반 정도가 밀이 생산됩니다. 한 7억 톤, 8억 톤 정도가 왔다 갔다 생산되는데요. 그 중에서 밀도 보면은 다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을 것 같지만은 한 2억 톤 정도는 사료로 쓰입니다. 밀도 사료로 써요? 네, 우리나라도 한 150만 ton 정도는 밀이 사료로 수입됩니다. 그럼 그냥 밀 단백질이 많지 않습니까? 밀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단백질 원으로는 대개는 대두박을 많이 쓰는데 동물들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만 단백질 밀도 주는구나. 밀이 단백질이 한 많은 거는 16%, 18%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사료에 섞여주는 거죠. 사료에 섞어서. 네, 이게 단백질 비율을 맞추게 쓰고 그러면 있고요. 이제 옥수수, 밀, 그다음으로 많은 게 쌀입니다. 쌀. 한 5억 톤 정도. 5억 톤 정도. 그래서 먹는 양으로 치면 밀과 쌀이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사람 입으로 들어오는 거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3대 작물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다음으로 보리죠. 보리와 그다음에 이제 그 수수. 수수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귀리 같은 거. 오트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많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대개는 보리까지 가는데 1억 5천만 톤, 6천만 톤 정도가 보리가 생산되고 있고 보리는 우리가 사람이 먹기도 하고 빵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로 위스키를 만들어요. 술 만드는데 맥주 만드는데 이제 술 만드는데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 궁금해지는 게 많이 생산되는 게 그러면 옥수수, 그다음에 밀, 쌀, 그다음에 보리, 귀리, 뭐 수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심으면 잘 자라는 콩 같은 경우는 이 곡물에 안 들어가나요, 보면? 콩은 이제 곡물은 단백질 탄수화물만을 곡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콩은 이제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별도로 분류를 하고 콩 중에서도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원산이죠. 만주 지방이 원산이라고 얘기하는 대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주 만들 때 쓰는 거. 이걸 대두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소이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주로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가져가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3억 5천만 톤 정도가 대두가 생산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근데 콩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만 이 대두를 우리나라도 완두콩이라든가 여러 콩을 심잖아요. 세계는 콩 종류도 수백 종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병아리 콩도 있고 깜짝 놀라는 거는 미얀마에 한번 갔을 때는 이게 나무 같은 데도 콩이 달리더라고요. 나무?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면. 아카시아도 콩과 식물이니까. 아카시아 꼬다리 보면은 등나무도 보면은 콩처럼 생겼죠. 꼬다리가요.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전 세계에서 콩이 재배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콩이 거의 한 9,500만 ton 정도 이렇게 생산돼가지고 인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식품이죠. 식품이 또 콩. 네, 인도에서는 고기를 별로 안 먹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백질을 그 콩, 우리가 펄스라고 얘기하는 콩에서 대부분 다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쭉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맨날 옛날서부터 되게 먹던 음식들인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물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먹을 수 있는 식물도 되게 많은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렇게 주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들 보면 되게 작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럼 인류가 문명이 보면 형성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몇 대 문명 발상지, 4대 문명 발상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되게 보면은 그래서 문명이 생기고 이게 농경이 있었다고 대부분 사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곡물이 있어야 문명이 있을 수 있었죠. 곡물이 있어야 문명이 있다. 그러니까 문명이 생긴 다음에 그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농사가 잘 됐으니까 문명이 만들어진 거죠. 문명이 만들어졌다. 네, 농사 짓기 좋은 땅이었고 대부분 다 문명의 발상지들이 나일강이라든가 유프라테스 강이라든가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황하 문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 하구에 다들 강변에 대부분 약간 이제 구릉지 물 잘 빠지고 그러니까 평지들이 펼쳐져 있고 퇴적층들이 흙이 이제 쌓인 퇴적층들이 있어 물과 가깝고 토양이 좋은 곳 이런 곳들이 대부분 작물이 잘 자라는 곳이었는데 이런 곳들이 대부분 문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문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작물이 개량된 게 아니고 작물이 개량되고 생산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문명은 어떤 그 중심이 되는 작물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 작물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뭐 밀과 보리, 이제 이런 밀이 이제 그쪽 아랍 쪽은 중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명이고 그 다음에 보리라든가 이 아주 건조할 때는 귀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체 작물로 심는다 그럽니다. 아시아 쪽은 이제 쌀로 이제 아시아 쪽은 그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당연히 이제 쌀이 중심권이고 그리고 또 관계 시설이 발전하게 되고 쌀은 물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관계 시설을 그 서양하고 이제 그럼 동양하고 비교를 할 때 왜 동양은 전부 다 중앙 집중적인 정치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치수 뭐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말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곡물을 선택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기후가 곡물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곡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화 자체를 만들고 정치제도 자체를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바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먹을 만한 곡물이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가 결국은 그 지역의 사회, 정치, 그다음에 문화 이런 거를 다 여태까지 만들어 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르게 생각할 수도 이게 생각을 바꿔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산업혁명이 보통 질문을 하면은 산업혁명이 어떻게 산업혁명이 발생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면서 화석연료의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농학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또 바라보고 세상 어떻게 바라봐요?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면 결국 산업혁명이라는 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창의성이 만들어지고 그게 결국은 기술 개발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뭐 그 도시 개발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결국은 농업 생산성이 늘어났다. 농업 생산성은 유럽에서 왜 늘어났냐 그러면은 새로운 농기구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아니면은 농작법이 되거나 신대륙에서 이렇게 구한호 같은 것들이 넘어오면서 작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 같으면은 똑같은 면적에 한 헥타르당 1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했는데 4, 5톤씩 이제 되면 2, 3톤 비료만 쓰더라도 2, 3톤은 늘어나거든요. 품종이 개량되면은 한 5톤까지 6톤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한 사람 한 가족이 농사 짓던 게 보면은 예전에는 3가족, 4가족이 짓던 농사를 한 가족만 농사 짓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땅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도시로 가서 뭔가 창의력이 발휘가 되고 노동력을 판매해서 뭔가를 네네네. 이제 할 수 있는 이게 농업으로 보는 또 산업혁명은 또 신기한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농업계에서는 이제 산업혁명의 시초를 그렇게도 문화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갔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먹는 이제 곡식들이라는 종류들이 이렇게 쭉 있고 옥수수 있고. 근데 이거 말고 이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이제 먹는 것 같은데 가끔 예전에 책들 보다 보면은 예, 그래서 어릴 때는 뭐 바나나 먹나 뭐 아프리카 사람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열대 지방에 있는 작물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원산에 벼가 있거든요. 아 아프리카 원산 벼. 아프리카 그 벼라는 작물이 원산이 뭐 굳이 아시아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데서는 그럼 이제 인디카 타입의 쌀이 있었고 아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이 분이 댓글에 한국이 쌀이 원산이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제 자프리카 타입들은 아마도 한반도 쪽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식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대륙에서는 가장 중요한 곡물이 옥수수가 만들어졌고 거기서는 감자가 있었죠. 그렇죠. 옥수수 감자가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인구 증가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가 카사바하고 얌이라고 있거든요. 얌. 카사바는 요즘에 좀 이야기 들어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카사바가 중요한 작물인 게 주로 재배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나무처럼 이게 지게짝대기처럼 이렇게 나무 일자로 쭉 자라는 나무인데 주로 뿌리 작물이죠. 이걸 툭툭 잘라가지고 이렇게 뚝뚝 꽂아 놓으면은 또 다시 이렇게 잘 자라거든요. 되게 게으른 농법이군요.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고 이게 또 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 뭐라 그러지 이걸 보통 이 농촌에 가면은 우리 보는 라오스 같은 시골에 가면은 이 가정주부들이 보면 이게 이 작두나 아니면 칼 같은 걸 탁탁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이걸 전분을 추출해서 이렇게 쓰는 전분을 내서 이 카사바에 추출한 전분이 타피오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차 종류에 이제 그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 탄수화물로 칩 같은 걸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게 바삭바삭 튀겨가지고 그러고 보니 그 저희 먹는 소주가 알코올이 대부분 다 타피오카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전분 중에 제일 싼 게 타피오카거든요. 생산성이 제일 좋다 보니까 그래서 타피오카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얌이 가장 많이 얌은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구마처럼 감자처럼 생겼죠.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얌 구덩이 이렇게 파는 거를 많이 봤어요. 사진 같은 거. 어떤 얌들은 보면은 막 그 어린애만한 얌들도 있고 이제 좀 고구마 같은 얌들도 있고 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얌을 재배하는 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일본은 꽤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그 아마도 이 재배를 해서 이 가공용으로 얌이 이제 그 고구마나 감자하고 다른 전분 특성을 맛을 나타내고 다 전분을 내서 전분 작물. 그래서 전분 작물이니까 이제 이거 식량 작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나이지리아 같은 데 가면은 가장 유명한 대표 음식 가면 뭐냐 일본으로 탁 치는 게 항상 얌을 가지고 요리한 것들. 주로 얌을 짓이겨 가지고 유안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우리로 치면 떡처럼 된 거, 쌀떡처럼 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다른 거하고 같이 곁들여 먹는 이게 나이지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각 지역에서 자기들 잘 자라는 음식들을 이제 많이 이제 먹고 키우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그 식량이라는 거는 이렇게 실패가 있으면 항상 꾸준하게 생산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 자라고 가장 자기 기후에 잘 적응된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개별 곡식별로 한번 이제 곡물별로 한번 이야기를 좀 이제 오늘부터 진행을 좀 해보죠. 일단은 저희 맨날 먹고 있는 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면은 쌀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곡물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아마 대부분 다 그 주로 인도라든가 중국,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권이 가장 쌀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 쌀 발음이 안 좋다. 그래도 이제 잘 되십니다 보면은 좀 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쌀 요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밥해줘, 밥이 다죠. 그래서 이것도 요리를 할 수 있나 쌀로? 비빔밥이나 김밥 정도가 물론 죽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나 이 죽은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비슷하게 전분 작물로 다 이게 할 수 있는 거 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자포니카 타입이라고 그 달립종이라는 동글동글한 살을 먹는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중국 조금 하고 이 나라에서 먹는 살들은 요리하기에 좀 부적당하거든요. 끈적끈적해가지고. 그렇죠. 볶음밥 해보면 잘 알죠. 네, 비빔밥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비벼지죠. 잘 안 비벼지고 기름을 좀 참기름을 많이 집어넣어야 잘 비벼지고. 점점 배고파집니다. 네네. 그렇게 참기름 많이 넣는 이유가 이제 잘 비비기 위한 것도. 네, 그것도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그다음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은 보면은 긴 살들, 장립종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찰기가 없어가지고 이런 종들은 이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요즘 많이 먹는 게 스페인 요리 중에 빠에야 많이 먹죠. 빠에야. 그다음에 저기 이탈리아 요리 중에서도 리조또. 이게 쌀을 가지고 요리하는 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쌀들을 많이 먹는데 사실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 다 쌀 요리로 유명한 것은 전부 다 요리하는 쌀들. 요리하는 쌀. 왜냐하면 쌀이 대부분 다 뭡니까? 우리가 먹는 쌀은 일본하고 한국 정도밖에 없고 거의 인디카 중 거의 95% 이상은 인디카장을 먹다 보니까 그쪽 쌀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작물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제가 요즘에 보다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쌀이 꽤 많이 나오고 이제 나이지리아 뭐 이런 지역에서 의외로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쌀이 아시아 작물이라고 느낀 거는 주로 아시아 쪽에서 많이 먹었고 왜냐하면 감자는 어떻게 보면 15, 16세기 이미 유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륙으로 확산됐고 우리나라는 그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는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확산됐는데 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많이 확산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 머물렀던 곡물이었죠. 세계화가 늦은 곡물이다. 세계화 늦은 곡물이 아프리카에 이제 서아프리카에 그 니제르 강이라는 주변에서 그 쌀 원산지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재배되고 있었는데 근데 수리 시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재배량이 작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아프리카 사람이 쌀을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맛있잖아요, 일단은요. 맛있고 이 중에 하나가 또 재밌는 얘기도 이제 그 ODA 하는 사람 그 개발 원조하는 사람들로 들은 얘기는 그 나라도 보면 얌이라든가 카사바 같은 걸 뭐 가장 구하기 쉬운 곡물이니까 밀은 좀 비쌌을 거고 그다음 귀리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먹었을 건데 이 주부들이 이게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준비하면은 물론 얌 같은 감자 같은 쪄서 먹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전분을 찢거나 빻거나 하면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부들이 보면 이런 일을 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요리 준비하는데. 근데 아프리카도 도시화되다 보니까 그 여성 노동들이 많이 필요해졌잖아요. 근데 음식만 하면 이렇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걸 그 얌이라든가 카사바 같은 걸 먹으면 어떻게 보면은 뭐 꽤 많은 시간 동안 요리를 해야 되는데 주방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쌀 같으면 30분이면 뭐 밥을 뚝뚝뚝 해내잖아요. 그렇죠. 이거 혁명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쌀이 혁명이군요. 혁명이죠. 이거 음식이 그렇죠. 그냥 뭐 솥에서 넣고 씻어서 넣고 끓인다. 값도 별로 비싸지 않고 불 끄고 좀 있어 뜨면 드리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되게 아프리카 같으면은 제일 유명한 요리가 그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뭐 졸라프, 열라프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볶음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토마토 소스, 기름 같은 걸 이렇게 볶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향신료 곁들여가지고 나라별로의 향신료라든가 요리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김치가 중국이 김치가 자기 거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일본이 김치가 자기 거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듯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저는 사실은 그 이게 가나에서는 그 졸라프라고 그러고 세네갈에서는 열라프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약간씩 폴리프 이 나라마다 이름이 쌀 볶음밥 요리들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 나라들은 보면은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하지만 이 나라들끼리는 굉장히 우리께 원조다. 달러 너희들과 달러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김치가 자기 거라 그러면 우리가 화내는 만큼 서로들 이렇게 음식에 대한 자존심. 이거 그 나라에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역시 음식에는 함부로 건드리면 먹는 거는 하루 세 끼 이제 먹다 보니까 다들 이제 진지한 것 같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뭐 북부 지역에서는 주로 쌀을 먹고 남부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밀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옛날 그 흑백 영화들 보면은 그런 영화들 종종 있었어요. 그 남부 지역의 처녀들이 이제 농번기 때 저 북쪽 지역에 이제 그 모내기 하러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제 이런 옛날 영화들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쌀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난다고 이제 봐야 되나요? 보면 이 밀 같으면은 요즘에 이제 다 알게 됐죠. 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이제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미국, 미국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쌀은 어디가 제일 많이 난다고 봐야 되나요? 생산 자체를 대개 인구 숫자하고 농산물은 무조건 거의 비례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제 곡물을 다룰 때 이 교역량이 작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곡물의 교역량이면 어떤 옥수수 같은 경우는 한 30% 뭐 40% 정도가 교육이 되고 주로 팔려고 절반 정도가 재배하는 작물이냐? 그렇죠. 내가 다 먹어치우려고 재배하는 작물이냐? 중국이 그러니까 모든 생산량은 왜냐하면 땅의 전 세계 그 농경지의 거의 7%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인구의 22%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쌀이든 밀이든 목화든 모든 농작물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자기들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압도적으로 1위를 할 수밖에 없겠군요. 중국은 얼마나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얼마나 모자라느냐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그렇죠. 전 세계 곡물의 절반을 수입해가고 하긴 뭐 돼지고기도 뭐 보면 거의 자급자족인데 한 1% 정도가 모자랐다가 뭐 남았다가 뭐 하는 게 이제 항상 전 세계 돈육 시장을 막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아마도 이번에 식량 위기가 났을 때 식량 위기로 얘기를 할 때 하나 이제 뭡니까 식량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이 돼지 사육 투수가 좀 줄었거든요. 그때 돼지 콜레라,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농장이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옥수수라든가 이제 대두 수입이 줄어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곡물 수요가 줄면서 그것도 약간 영향을 미치면서 그럴 정도로 중국이란 나라가 뭘 하나를 결정하게 되면은 식량에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 사실 옆 나라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사항들은 잘 못 들어서 저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밀도 많이 먹잖아요. 보면은 수수도 많이 재배하고 그러면 고량주 많은 나라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국에서 쌀은 주로 어디서 난다고 봐야 되나? 남쪽 지방 이렇게 보면 되나요? 중국 쌀은 전반적으로 다 생산되고 있죠. 주로 남쪽 지방에서 많이 나긴 하는데 주로 뭐 북쪽 지방이 더 많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요즘 흥룡강성 쪽에도 옛날에 재배 안 했던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굉장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흥룡강성이면 되게 북쪽이라서 날씨가 좀 춥고 예전에 우리 그 선조들 그 간도 뭐 개척하고 이럴 때 힘들게 없게 가서 쌀 농사 지었던 이야기들 듣는데 지금도 쌀을 거기서 하나요? 하죠. 하는데 개간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쪽 얘기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농사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토양이 좋거든요. 아 그래요? 서늘한 기후대잖아요. 기후대니까 그 흥룡강석도 어떻게 보면 흑토지대들이 분포되어 있기도 하고 거기도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높은 토양들이죠. 까만색. 네네. 흑토지대까지는 아닌데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비옥한 토양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씨만 뿌려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도 물론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쌀 품질이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흥룡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가장 고급 쌀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고. 그러면은 그 흥룡강성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게 평원도 많고, 이렇게 그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옥수수도 많이 재배하지만 이게 관계 시설이 되는 곳은 쌀도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이제 그쪽 사진으로 많이 보는데 엄청난 농경지들이 이제 주로 가로수 신장로만 하나 있고 양쪽으로는 벼농사지대가 쫙 펼쳐져 있는 곳 있잖아요. 굉장히 그림 같은 풍경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흥룡강성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기도 기계화 영농이라고 이제 봐야 되나요? 보면은 너무 면적이 넓으니까. 중국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기계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농촌에 노동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몇 달 전인가 작년인가 또 언제 한번 잘 안 보는데 그 이코노미스트인가 어디 보다 보니까 맨 뒤에 그 오비추어리 그 부고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중국 분이 쌀을 이렇게 들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 위안룽핑이라고. 위안룽핑. 그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영웅 칭호를 받은 국가과학자라 그럽니까? 국가과학자에서 뭐 2명밖에 없다 그러는데 한 분이 농학자죠. 그 위안룽핑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농학적으로 굉장히 기념비적인 인물로 하고 어떤 굉장히 많은 존경 중국인데 어떻게 보면 영웅이죠. 그냥 영웅인데 이분이 뭐 그 수억 명의 그 중국인을 배고픔으로 해방시켰다는 이런 분으로 칭호를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옥수수는 이게 수량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일대 잡종, 교잡종을 해서 하이브리드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잡종 강세를 이용해서 갑자기 다음 세대는 F1 세대는 F1이라고 전문 용어긴 한데 이게 고등학교 때 생물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모계와 부계를 이렇게 교잡을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씨앗 있잖아요. 이 씨앗은 생산성이 갑자기 높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종자 때문에 F1 종자 때문에 옥수수가 굉장히 수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곡물 중에 가장 높은데 그렇죠. 가장 많이 먹이 살리는. 이 쌀은 그게 안 됐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쌀은 이게 자가 수분하는 작물이었거든요. 아 자기들끼리 풍매로. 예, 풍매 그냥 그 이게 자기 꽃이 자기가 수분해서 그렇죠. 이게 맺는 방식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쌀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쌀 품종은 예를 들면 웅성부림이랑을 이용하는데 왜냐 아무것도 수꽃이 같이 나니까 수꽃이 그냥 활성이 돼 있으면 이게 뭐라 그래요? 자기 수분이 돼 버리니까 같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돌연변이 중에서 수꽃이 기능을 못하는 꽃 이게 있거든요. 그럼 이건 암꽃만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갖다 수꽃을 갖다 주면 F1 세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그게 저놈이 수꽃이 그 기능을 못하는지 없는지 이걸 어찌 합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60년대 70년대 그때 문화혁명 있고 이런 시절에 아마 시골에 내려가서 아마 하방이라는 곳에 시골에 내려갔었죠. 거기서 이 뭡니까 야생 벼를 찾아다니면서 그 웅성부림이 갖는 그런 특징 있는 이거를 찾는 일을 했고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사실 하이브리드 종자를 이렇게 보급했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2억 명의 중국인을 구했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호를 받았죠. 아니 그 벽꽃 저도 뭐 어릴 때 몇 번 봤긴 했지만 이게 꽃인가 싶을 정도로 보면은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건데 그거를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아마 70년대 60년대부터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성공시켰고 그 덕분에 이제 뭐 이 쌀 수확량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뭐 생산량 같은 경우로 봤을 때도 중국이 그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 품종을 많이 심는 거죠. 왜냐면 그 품종이 근데 딱히 맛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우리나 통일교 같은 그런 스타일인 거거든요. 보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뭐 일단 먹을 게 있으면 된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삼 보면 쌀이라는 작물이 되게 독하다, 뭐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통 이제 그 원산지가 보통 따뜻하고 수변하고 물 많고 이런 이제 동남아 지역, 뭐 이런 남쪽 지역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 흑룡강성까지 올라가서 이 아주 농사가 잘 된다라고 보면 되게 이렇게 유연성이 좋은 작물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보면 물이 있고 뭐 이런 것이면 어쨌든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품종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든 아까 전에 그다음 2위는 어디냐? 1위는 중국이고 2위는 당연히 또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고요. 그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가 한 5,500만 톤 정도를 비슷하게. 뭐 다 인구가 그래도 한 뭐 2억, 3억 뭐 이 정도 되는 국가들이 다 자기 먹기 바쁘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살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그 농경지 생산성이 좋은 생산성이 단위 면적당 제일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옥수수. 뭐 따지면 뭐 그건 곡물은 아니지만 감자, 옥수수가 제일 높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감자는 저장이 안 되니까. 저장이 안 되니까. 그다음이 이제 그 쌀 한참 밑에가 이제 뭐 저기 밀 보리 이렇게 밀은 조금 떨어지긴데. 근데 요즘 유럽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데 근데 밀도 기술이나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쌀 하면 생각나는 뭐 태국, 뭐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은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이제 뭐 자국 인구만큼 생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보면은. 네, 그렇죠. 근데 그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태국 같은 나라들은 그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모작도 가능하고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을 가장 수출하는데 가장 큰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인도도 조금 수출하긴 하지만은 그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 태국 이 세 나라가 이제 가장 큰 쌀 수출국이고 그다음에 미얀마라든가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조금씩 수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권에서 많이 있고 생산량 자체는 꽤 많지만 이제 국제 교역량은 적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먹기 바쁜 이제 그런 작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의 대조적인 작물이 그럼 밀이겠군요. 보면은 그렇죠. 밀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주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쌀과 어떻게 보면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작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밀 같은 경우는 약간 밀은 그러면 어디서 제일 많이 나나요? 뭐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밀이 다 생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생산되는 적게 생산되는 정도의 문제고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약간 뭐 건조지대 비가 적당히 내리는 건조지대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그냥 일반적 온대지대. 약간
약간 추운 곳. 예. 지지난 시간인가요? 남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밀은 1년 내내 어디선가 수확되고 어딘가 파종된다. 네. 예.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북반구에서는 이 겨울밀을 많이 심기도 하고 봄밀하고 겨울밀이 있다 보니까 예. 겨울에 심는 것들은 되게 가을에 우리 마늘 파종하듯이 그쯤에서 파종을 해가지고 뭐 삭 정도면 우리 보리 생각하시면 보리. 예. 한 6, 7월 정도에 되게 수확을 하는 예. 이런 정도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남반구에서 남반구는 또 반대니까. 네, 이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거의 몇 달 빼고는 거의 모든 곳에 다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게 그 세계적으로 뭐 이 밀 생산 테이블 파종하고 이제 수확하는 이런 테이블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예. 빈 곳이 거의 없거든요. 쌀은 이제 딱 재배 기간이 끝나면은 전 세계 어디도 지금 쌀은 안 크고 있음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네. 밀은 어디선가는 다 항상 크고 있다. 네. 예. 그렇게 아마 적응력이 굉장히 높은 작물로 볼 수 있고요. 예. 이거보다 더 나쁜 환경은 아마 귀리 같은 거. 네, 이런 걸 심었고요. 그래서 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수출량은 뭐 러시아가 제일 1등인데 뭐 생산량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1등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중국 1등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외 없이 주요 곡물은 그 인구와 비례하면 농업은 그래서 예. 저도 농업 통계를 낼 때는 중국은 대개는 빼고 해야 설명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저기 통계를 왜곡시키는군요. 네, 그렇죠. 과거에 우리 네네. 정몽준 회장님 계실 때 국회의원 재산 해보면 갑자기 막 단위가 막 바뀌어 버리더라고. 뭐 평균이 수백억대로. 그 쌀 교역량이 왜 적냐 그러면 예. 중국이 주식이 쌀이지 않습니까? 예. 주식 쌀인데 중국은 거의 대부분 자체 소비를 해버리니까 네. 이거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그리고 중국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많은 인구가 쌀 대부분 거의 다 조달해가지고 먹어치우고 밀도 거의 대부분 맞추는 것 같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예. 전 세계에는 옥수수를 다 쓰러 옥수수와 콩은 뭐 사료용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든 상당 부분을 자급하는 이제 그런 비슷한 비율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어떤 중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하긴 못하지만은 사실 약간 좀 많이 둔해졌다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정치권에서도 뭐 이 식량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그런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이상한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80%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좀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무심하다. 왜냐면 필리핀 얘기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쌀농사랑 기반이 유지가 되려 그러면은 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 구조도 다 바뀌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 농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좀 소홀하고 한 번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사실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남 소장님 말씀을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듣다 보니까 이제 그 풍경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저 이제 그 고속철도 타고 이제 매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갑자기 평택 뭐 이런 지역 가면 이제 물이 쫙 이제 논에 물이 차서 이제 농사지 시작하는 분위기가 이제 막 되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뭐 당연히 그래 뭐 물 차는 거지 뭐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디선가부터 관계 수로를 통해 가지고 그 구배를 맞춰 가지고 쫙 돼 있으니까 때 맞춰 그거를 이제 문을 열고 물을 채워서 그다음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정보 수립 이래 끈질기게 해와서 저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참 들면서 옛날에 참 많이 노력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선배님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많은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었잖아요. 그 덕분에 이제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뭐 우리 농업이 사실 GDP에서 요즘은 GDP 부가치에서 불과 1.6%에 불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도 상대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많은 지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은 농업이라는 게 꼭 뭐 이렇게 농민의 산업은 아니잖아요. 농민의 문제만 아니고 국가적인 산업인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싶은 생각은 솔직히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농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농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만 있는데 자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표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농업은 산업으로 농민에게는 복지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요 이야기는 뭐 언제 따로 한번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쌀과 밀에 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뭐 쌀은 저희들이 먹는 뭐 그런 거고 밀은 뭐 빵 만들어 먹는 거 빼고 나면 특별한 거 또 있나요? 보면 빵, 파스타, 국수, 네, 면으로 만든. 그렇죠. 많은 나라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쌀을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또 국수로 많이 먹고 있잖아요. 쌀국수, 쌀국수를 많이 먹는데 쌀국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쌀국수, 밀가루 국수랑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 라오스에 있을 때 베트남 쌀국수를 그대로 만드는 그 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생각은 다르게 쌀을 우리가 얇은 우리가 쌀 뭐라 그러죠 이거? 라이스 페이퍼. 이거를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똑같이 만들 것 같은데 이 쌀 가루를 내 가지고 물 속에 담궈 놓으면은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감자를 이렇게 발효시켜서 감자떡을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면은 쌀이 쿰쿰한 냄새가 나게 약간 발효되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어 가지고 이 스팀 우리 드럼통 같은데 물을 스팀으로 찌면은 천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게 쌀가루를 피워 가지고 이게 싹 찐다 그러면 빨간 시간 내로 그러면 이제 돌돌돌 말아 가지고 이렇게 말리고 이걸 이제 기계로 가지고 잘라가지고 우리가 먹는 베트남 쌀국수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쌀국수는 또 다른데 달라요? 약간 다르죠. 라오삐약이라고 베트남 쌀국수는 일단 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퍼라고 얘기하고 있고 라오스 쌀국수는 그런 식으로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베트남 쌀국수는 아니면 그 얇은 쌀국수, 우리가 먹는 쌀국수, 이 가래떡 뽑듯이 얇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쪄가지고 만들어서 잘라서 거기도 칼로 이렇게 자르는 방식인가요? 보면?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면발이 굵고 약간 탄력이 있는 면발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두 타입 완전 다른 스타일의 그런 쌀국수가 있고. 또 그렇게 다르군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보통 면 뽑는 방식이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우리 냉면 뽑듯이 이렇게 눌러서 이게 눌러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방식이 있고 중국집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느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칼국수처럼 이제 칼로 잘라가지고 이제 하는. 쌀은 아마 잘라서 하는 방식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옆길로 샜네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음식 아까 이제 전한 씨도 말씀하셨지만. 음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요리들이 많고 전 세계에 많지만 결국 생각해 보면 조리법이라는 거는 이제 찌거나 굽거나 튀기거나 볶거나 뭐 이제 재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어떤 식의 양념이나 뭐 향신료를 첨가해서 맛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거냐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곡물 같은 경우는 그러는 게 좀 더 제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 뭐 다른 뭐 고기라든지 야채에 비하면은. 사실 고기도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굽고 삶고 다 그렇네. 고기 그다음에 향신료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탕으로 먹거나 사실 요리법은 굉장히 그러고 그 주재료는 사실 그건데 부재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게 그 콜라를 얘기하면은 물이 거의 다고 설탕을 조금 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사실 물을 마시는 거냐 아니면 그 설탕을 마시는 거냐 이건데 그렇게 얘기하듯이 음식도 보면은 주재료는 사실 우리가 원래 주재료가 우리가 먹는 거지만 부재료는 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 요리는 다 비슷하지만 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은 크림 같은 걸 많이 넣으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리조또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기름 같은 걸 가지고 볶으면은 이게 나라별로 이게 요리법은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가장 쌀 유명한 게 갈링하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닭고기하고 밥을 브라질식 볶음밥? 브라질식 볶음밥. 이 약간 닭고기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팬에다 볶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바스마티 쌀에다가 이 잔치 때 먹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산처럼 싸놓고 이렇게 볶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리안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들. 거기는 오늘 점심은 왠지 볶음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강이라든가 육두고 뭐 이런 민트, 샤프란 이런 것들이 향신료를 잔뜩 넣어서 산뜻 잔뜩 넣고 색깔도 막 화려하고 그렇게 볶는 것이고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알호로노 포르투갈 같은 문어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문어 삶은 물에다가 이렇게 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걸쭉하게 약간 뭐라 그럽니까? 스프처럼 나오는.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것도 이게 아마 이것도 곧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인도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가면은 코코넛 물에다가 말레이시아는 코코넛이 많으니까 밥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나시 르막이라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물론 밥에다가 중간적으로 옆에다가 뭐 젓갈이라든가 뭐 닭튀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사이드 디시가 쭉 옆에 같이
한 판에 놓여지죠. 손으로 이렇게 먹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쌀 요리도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하다. 다양하죠. 또 우리나라도 많이 먹죠. 요즘은 나시고랭이라고. 나시고랭 같은 거 많이 먹죠. 인도네시아식 볶음밥 이것도 많이 먹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서아프리카에는 제일 유명한 게 졸라프라고. 졸라프. 세네갈에서는 울로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그 나라에 가서 하여튼 음식을 가지고 평을 하면은 어느 나라에 가서 음식을 평하는 건 위험하다. 오늘 최고의 팁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평하는 건 위험하다. 물론 맛있다고 해줘야 되는. 물론 밥상 위에서도 음식 평했다가는 이게 우리 혼초줄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딴 나라에 갔을 때도 그 나라 음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맛없다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독특하다. 느껴보지 못한 풍미가 느껴진다. 이 정도 표현이 있겠군요. 두세 번 먹으면 나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두세 번 먹으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계속 그거 또 사주는 거 아닌가요? 나는 먹기 싫어서 그렇게. 저도 이제 딴 나라에 가서 음식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라오스에서 제가 1년 반을 살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제일 힘든 게 그 고수란 향을 굉장히 맡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러신 분이 계세요. 거기 약간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전혀 못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하는 방식은 일단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하려 그러면 먼저 음식부터 향부터 적응을 해야 되더라고요. 곡물이나 고기는 다 적응하는데 향을 적응을 못 하거든요. 한국에 오시면 이제 마늘 향이 적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몇 끼 정도는 그냥 이렇게 향을 열심히 그냥 먹는다. 한 10끼 정도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요즘은 제가 여전히 국수를 많이 먹는데 그게 없으면 못 먹을 정도로 이게 변하셨군요.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음식 그리고 이제 그 음식에 어떤 얽힌 그 곡물의 어떤 기원, 그다음에 각 국가별 특성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되게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나도 노력하면 고수 잘 먹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가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 20년 후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식당들을 보면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를 것 같다. 지금은 다 이제 공깃밥,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런 밥에 찌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밥이지만 정말 한 20년쯤 후에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교류도 많아지고 같이 지금도 벌써 이제 많이들 컸죠.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섞여서 사는 시대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코코넛 물에 이제 밥하기, 이런 식 뭔가 다른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음식들이 이제 우리 옆에 꽤나 친숙하게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선택지 중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또 모습이 또 갑자기 그려지기도 하네요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걱정하는 우리 식성에 따라 바뀌기도 하지만 결국 쌀 품종이 바꾼 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쌀이 이제 자포니카 타입이라고 우리가 일본만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밥을 만들고 일본은 스시를 만들었는데 인디카 타입으로 스시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시라는 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쌀만 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밥을 요리하는 것도 우리나라 또 결국은 이제 품종이 따라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식이 뭐냐? 많은 분들이 쌀을 더 재배하자 이미 쌀이 남아 돌잖아요. 그렇죠. 밀을 더 재배하자 가격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러면 쌀을 더 먹는 거거든요. 더 먹는다. 어차피 쌀은 우리가 더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급률을 높이는 방식은 쌀이 조금 남아 돌거든요. 이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이런 방법 쌀을 조금 더 먹는 건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자포니카 타입에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인디카도 섞어서 인디카 타입을 한 10% 정도만 더 재배가 되면은 우리나라 쌀률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저도 동남아 음식점 요즘에 많이들 가서 먹어보면 벌써 익숙해져 있잖아요. 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요리쌀들 샤프란도 섞고 이거 향에 익숙해지면은 이건 좀 다른 세계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건 되게 보수적인 입맛이고 곡물이긴 하지만 느리지만 또 어딘가 또 변해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먹는 쌀 앞으로 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더 다양한 요리를 또 즐겨보시는 2022년 5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날도 있는데 다양한 요리, 맛있는 요리 드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장님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밀과 쌀에 관한 이야기 했고 나머지 또
하실 이야기 많으시죠 보면은? 할 얘기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으셨다고 하지만 많을 거라 믿고 다음번에 다시 또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